네,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 14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세 번째 전세기로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의심 증상자 5명을 제외한 교민들은 임시 생활시설인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도착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그러면서 대신 3명에 대해서 격리 해제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1명은 조금 전에 오늘 오후 1시 반 기점으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심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내 상황 자체는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중국 상황이 중국도 이제 추가되는 신환자의 숫자는 좀 줄어들고는 있긴 하지만 워낙에 절대적인 숫자 2,000명을 넘는 숫자가 계속 발병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우한과 후베이 외의 지역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상황이 돼야 저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우한과 후베이는 이미 이제 그쪽에 이제 통제가 돼 있어서 환자분들이나 주민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단 중국의 지역들, 특히 환자가 발생이 많았던 강저우라든지 저장성 이런 지역의 환자 숫자가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고 또한 지역 사회 내 감염의 영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자 숫자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중국 내 상황이 이제 호전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방역적인 부담을 덜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은 금지가 좀 된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외연이 확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내의 어떤 전파 속도나 그다음에 치료 상황들이 대단히 눈에 띄게 호전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특히 환자들이 많았던 지역 중에서 특히 강저우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랑 교류가 많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서 잘 통제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우리나라도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살펴보자면 오늘 우한 교민과 가족분들 세 번째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이 중에 5명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해서 당장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이제 수용시설로 옮겨지거나 하진 않고 계속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뭔가 검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저 격리시설로 다시 이동이 아마 될 거고요. 다만 이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 있는 분들은 아마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 국제기구에서 어떤 WHO에서 명칭을 COVID-19하고 코비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약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한글로서는 코로나 19라고 명칭을 권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태가 꽤 지났는데 이 질병의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좀 흔했던 일인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들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볼라 같은 경우도 콩고의 특정 지역 강 이름이었었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거나 아니면 환자 자체가 되게 오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라든지 또는 지역의 관광을 좀 방해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2015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WHO에서 지명 또는 사람 이름 같은 낙인 효과가 있는 쪽은 이제 지명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새롭게 사람들한테 주목받은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비드-19라고 이제 명명한 건데 아마 이제 이런 형태의 명명법이 제대로 적용된 게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명칭들을 빨리 통일을 해줘야 어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역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가들까지도 이런 명칭을 좀 통일해서 불러줘야 어떤 오해나 이런 또 억측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로도 악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언론 방송에서도 이게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겪는 상황이군요, 저희가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이러스가 명명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부터는 WHO도 좀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정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8번째 확진자가 지금 네. 잠복기를 두고 계속 네. 논란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검사에서 경계값에 가까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검사들에는 검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바이러스가 이제 있어야 그것들을 검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값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이제 하다 보면 딱 S와 로로 결판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S인 경우 저희가 이제 수치로 보통 나타나는데 뭐 35 미만이면 뭐 양성, 뭐 38 이상이면 음성, 근데 36, 37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보더라인 또는 이제 경계선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검사라는 게 100%라는 게 100%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경계선상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 이제 재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경계선상, 뭐 재검을 했더니 양성 나왔다 이런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이나 바이러스의 배출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가 됩니다. 예. 이 28번 환자는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환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본인 증세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고 검사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과 음성의 경계값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현재 몸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고 건강하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어도 이게 이런 자기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잠복기에 대한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환자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마찬가지인데 한 뭐 질환마다 다르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 형태,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이겨내는 형태로 그냥 넘어가는 환자들이 상당히 보고됩니다. 독감만 해도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무증상 감염 또는 아주 증상이 가벼운 감염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어쨌든 증상이 아주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됐지만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증상 감염 또는 이제 불연성 감염이라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연구가 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불연성 감염이요? 불연성,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 예. 또 무증상 감염 이제 그 같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어떤 거라냐면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이 다 발생을 하고 나면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증상 없었던 사람들한테서 피를 뽑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돼서 흔적을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사망률이 높은 메르스 같은 경우도 뭐 중동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3%라고 나오니까 무증상으로 지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확인된 부분들은 추후에 영구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무증상 감염 또는 불연성 감염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게 이 28번째 환자가 이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에 소염제, 진통 소염제를 네. 복용을 했다고 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좀 증상을 못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은 아마 이제 그 1월 28일인가 좀 일찍 끊기는 끊었던 것 같은데 더 문제는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수술받은 부위에서 계속 뭔가 좀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수술한 것 때문에 흘러내린 건지 이게 콧물 같은 게 난 건지가 구분이 안 돼서 이런 증상 자체가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도 사실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미루다가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격리를 해제할 때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분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증상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그런 제거제, 바이러스제 투여 없이도 스스로의 면역 체계,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쪽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모든 바이러스 감염들이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더라도 내 몸이 이제 이겨내 면역 체계에서 항체를 만들고 그런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회복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망률 50%가 넘는 에볼라도 자가면 특별한 치료제 없이 자가적으로 회복되는 분들이 보고가 되고 네.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치료제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어떤 특효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이겨내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비드-19 자체도 어떻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양상 속에서 본인이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긴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뭐 증상이 없거나 적으면은 당사자에게는 사실 좋은 일인데 네. 이게 저희가 사실 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한다든지 하면은 흔히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선을 흔히 공개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증상일 경우에는 주변에 감염을 시키더라도 잘 모르게 되고 네. 이제 동선 파악을 하거나 주변의 접촉자들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당장 들거든요.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들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증상의 정도와 전파력 수준이 대부분 일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침도 없고 콧물도 안 나다 보니까 거기에 바이러스가 막 나와서 남한테 감염시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또 발현되기 시작하면 또 바로바로 감염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면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꼭 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썼을 때 상대방에게 감염시킨 걸 확 떨군다고 돼 있는 부분들이 여러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어제까지 4명의 환자가 퇴원을 했고 오늘 1명이 추가로 되면서 5명이 퇴원했고 2명이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7분은 일단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된 다음에 이 후유증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지금 7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렴이 있었던 환자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뭐 추후에 후유증이 남아서 큰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도 후유증이 있었던 분들은 폐렴이 상당히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오래 했거나 뭐 에크모 같은 치료를 했던 분들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이제 폐 기능 자체가 회복이 안 됐던 분들이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한 상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대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한번 감염되면 뭐 평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재감염되지는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을 따라간다면 상당 기간 재감염은 안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르스 당시에 떠올려 보면은 이 완치자들 상당수가 퇴원 후에 뭔가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들도 예.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정신건강의학회나 이런 분들이 거기 의학계 분들이 이제 그런 퇴원자들에 대한 그런 심리 지원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본인이 이런 중병에 걸렸었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본인 통해서 다른 분이 감염이 되면 그거에 의한 또 낙인 효과라든지 또 미안한 감들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로 접하긴 하지만 이번 국가적인 이런 질병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보곤 합니다. 뭐 격리병동에서 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분 사례들 그런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네. 또 위험에도 노출돼 있을 텐데요. 일단 특히 이제 지금 확진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 국가지정격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의심 환자도 계속 입원하면서 퇴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확진 환자를 봤을 때 혹시라도 이제 감염될까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근데 네.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부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국민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어떻든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격려가 지금 제일 필요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의료진 분들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사실 그런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의료진들한테 뭔가 오히려 기피하고 따가운 시선도 일부에서는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저도 이제 메르스 때 저희 병원에도 환자들이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집에를 한 달 동안 못 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생길까 봐. 이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많이 안고 살거든요. 근데 의료진들이 실제로 메르스 때 환자를 봤었던 의료진 중에 그러니까 이런 보호구를 제대로 하고 치료했던 분 중에서 감염된 사례는 한 명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호복에 이렇게 다 쓰고 뭐 고글까지 하고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쓰고 있으면 뭐 1시간도 못 버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에볼라 때는 더 한 단계 높은 옷을 입어도 봤고, 예. 그다음에 메르스 때 옷을 다 보긴 봤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땀이 꽉 차가지고요. 온몸이 다 젖어서 나올 정도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지 말라고는 돼 있는데 환자 상태가 나쁘다 보면 2~3시간씩 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료진을 좀 확충하는 부분들 필요할 수 있고요. 또한 개인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것도 좀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예.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셨으면은 네. 자제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네, 그때. 근데 2015년에 그랬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저희도 이제 뭐 환자가 만약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두렵기는 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오전에 보건당국에서도 발표하면서 그런 우려점을 표시를 했는데 헌혈이 이번 사태 이후에 급감을 하면서 특히 단체 헌혈들이 계속 취소가 되면서 보유량 자체가 3일분으로 떨어졌다. 이게 평균적으로 5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위험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헌혈하는 곳에 대한 소독 방역을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보건당국에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헌혈하는 과정 중에 그런 감염이 있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미 이제 중국 여행령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나서 헌혈자를 아마 이제 분명히 고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헌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고요. 다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반 환자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잘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혈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뭐 외상 환자라든지 이런 치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입국 검역 절차를 우리 정부에서 강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늦었다, 뭐 적게 이뤄진 조치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26번, 27번 환자분이 강동성에서 마카오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강동성에서 마카오나 홍콩 같은 경우는 육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강동성이 지금까지 환자 발생이 후베이 이후에서는 제일 환자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로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검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실현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어느 면에서는 꼭 필요했었던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 개발을 WHO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한 시간이 한 18개월,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WHO 사무총장이 밝혔는데요. 그 기간 동안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관련 TF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네. 기존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1차로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이번 주 안에 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도 이런 두 가지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라도 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질환 치료제로 허가가 돼서 안정성에 관해서는 증명이 됐는데 혹시 이제 이 바이러스에 썼더니 좀 잘 듣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험을 합니다. 세포에 이제 감염을 시킨 상태에서 이 약제를 투여했을 때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로 밝혀진 약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질환 때문에 이 약제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된 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약제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투여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 투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게 되진 않을까. 특히 이제 사스랑 메르스 때 사용했었던 경우들의 약들이기 때문에 그때
밭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뭐 완전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약들이기 때문에 특히 뭐 폐렴이 발생 환자들이라든지 좀 증상이 심한 환자에 있어서는 좀 조기에 투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리고 18개월 안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인 건지 뭐 빠른 건지 늦은 건지도 궁금하고 18개월 기다리면은 저희가 좀 안심을 이제는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신 개발이 통상적으로 제대로 코스를 제대로 밟으면 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단축해서 한다는 네. 얘기고, 그다음에 또 후보 물질 같은 거를 하나 정도로 했다가 실패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3-4개 정도의 후보 물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시켜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성공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최단 기간에야 뭐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은 되고 있고, 그거의 효과 증명들이 제대로 돼야 또 써볼 만한 약인지 또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긴 해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고 여기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 출시를 해서 어쨌든 전 세계적인 유행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거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을 잘 일으키기는 하는데 이게 보통 뭐 몇 개월, 몇 년 뭐 이런 식의 시간을 두고 이제 바뀌지 그 주요 특성들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백신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부 변종이 일어나더라도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항원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중국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발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일일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런 추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90몇 명이 아무리 줄어든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네.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추세가 그래도 둔화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신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한참 올라갈 때 4,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000명대 초반이니까 일단 신환들이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약간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요. 예. 그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긴 한데, 다만 지금 중국에서 집계하기를 아주 위중한 환자만 해도 1,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라고 해도 그런 환자만 뭐 한 3-4천 명에서 많게는 5-6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특히 위중한 환자라는 얘기는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뭐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후에 그런 환자들이 회복이 좀 더뎌지면 사망할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네, 교수님,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가운데 뭐 중증 환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사망자도 없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자가 하루 100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미 뭐 엄청난 숫자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사율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아예 없는 부분들은 어떤 단순히 의료 서비스나 이런 의료 수준의 질 정도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 사망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우한하고 후베이는 사망률이 4%를 넘는 상황인데, 그 두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뭐 0.몇 %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한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 이상의 환자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나 처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고, 또한 진단 과정이 늦어지면서 또한 아주 이미 좀 진행된 환자들이 주로 많이 진단되고 있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걸린 분들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확인된 환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건강한 분들이 주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되는 숫자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좀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행 갈 정도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80대, 90대 어르신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만성질환 있는 분들도 걸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사망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금까지 걸린 분들 연령대가 젊은 것도 역시 뭐 해외여행 가서 걸린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네,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25번 환자처럼 처음으로 70대 환자분 한 분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누구든 걸릴 수 있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정말 감기나 조금 뭐 심하게 이제 폐렴만 걸렸다 그러면 바로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들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 상황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전망을 한다는 게 정말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원래는 2월 초가 절정이고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가 그게 중하순으로 조금 더 늦춰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거는 전체 이제 확진자 숫자가 추가로 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일단 다행으로 여기는 부분들이고 특히 그 후베이 외의 지역에서 확진자 숫자가 꺾인 부분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만약에 감염 상태가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좋아질 걸 예상을 못 하는데 중국 특히 후베이와 우한을 제껴놓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태가 만약에 금방 호전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환자 숫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고무적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 2,000명을 넘으니까 그 숫자가 좀 더 감소되는 것들을 봐야 이제 이런 상황이 1, 2주 이상 유지가 되면 조금 소강 상태가 가겠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나 그러니까 동전이나 지폐 교환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그런 동전이나 지폐를 만졌다가 혹시 감염될까봐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가능성은 사실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건조한 표면, 차가운 표면에 있을 때나 바이러스가 좀 하루 정도 이제 대기 환경에서 3-4시간 이상 있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정도 동전들 같은 경우 소독이 가능하니까 소독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폐 같은 경우는 내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선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9명 감염자 새로 확인되면서 총 감염자 수가 174명인데 처음에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선상에서 한 명도 못 내리게 하고 아예 격리를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어떤 조치들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들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배에서 안 내려주면 자기 국가 내로 환자들이 안 내려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사실 막은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람 숫자가 뭐 1,200명이면 가능한 수준이지만 3,000명 넘는 사람들을 배 안에 가둬놓고 또 그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출이 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 같은 경우에 한 방에 3-4명씩 같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감염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계속 이제 전파되는 패턴들을 보일 수 있어서 지금도 아마 내부에서 서로 이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환자 숫자가 뭐 몇백 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초반에 이제 생각했던 잘못들을 좀 인정을 하고 일부 증상별을 나눠서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빼서 시설격리 형태로 좀 빼주면 객실 안에서의 공간들이 확보가 되니까 객실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 1인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그런 교차 감염 사례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이렇다가는 뭐 정말 몇백 명, 뭐 1,000명까지 이런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도 갈 수 있을 거라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1차 집단 감염 확인된 게 지난 5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10명이 감염됐다가 일주일 만에 174명이면 엄청난 이 감염 확산 추세인데 이제서야 일본 정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전원 검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좀 늦었긴 하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원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원 검사해봐야 이제 확진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 구분하는 정도지만 확진 안 된 사람 중에서 증상 발현하면 또 그 중에서 확진자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분리해서 서로 감염시키지 않게끔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일본이 정말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메르스를 겪어봐서 메르스에서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전파되게 되면 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를 알니까 준비가 가능한데 일본이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빨리 좀 취합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